여러분, 혹시나 살아오시면서 초라한 겉모습 때문에 차별당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풍토가 우리나라에서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사연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혼쭐당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저는 톡톡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간 마흔이 된 새댁입니다. 톡톡 사연을 항상 챙겨 듣는 애청자인데요. 여러 사연을 듣다 보니 제 얘기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정확히는 저희 시아버지 이야기예요. 세상 둘도 없는 천사 같은 저희 시아버지 말이에요.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맺게 된 소중한 인연과 또 그 소중한 인연을 지켜드리고자 애썼던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해서 지금까지 그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 창업을 했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고생을 좀 했지만 쉬지 않고 주 7일을 몇 년간 열심히 일했더니 어느 순간 사업이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돈은 어느 정도 만졌지만 청춘을 다 바쳐서 일에만 몰두했던 터라 연애다운 연애는 제대로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흔이 가까워진 나이에도 시집을 못 가고 사무실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그렇게 영원히 솔로로 늙어갈 것만 같던 제 삶에도 핑크빛 봄바람이 불어오더군요. 남편과는 같은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제 회사였으니까 정확히는 제 직원이었겠죠. 사업이 점점 궤도에 오르면서 보다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승부해야겠다는 생각에 납품을 받던 방식에서 직접 디자인한 제품들을 생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능력 있는 패션 디자이너들을 사방팔방으로 물색했는데 그때 당시 남편이 자신이 개인 SNS 계정에 올린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들어 컨택을 해보았고 본인이 해보고 싶었던 일의 방향과 저희 회사의 비전이 맞는다며 흔쾌히 영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순수하게 직원으로만 채용했고 철저하게 직원으로만 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보다 6살이나 어린데다가 대표가 남자 직원에게 추근덕대는 것처럼 보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렇게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었다는 것은 반대로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순수하게 그 사람의 작품 세계만 보고 고용인으로 매료되어 있었다면 함께 일하게 되면서 알면 알수록 점점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먼저 다가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저를 처음 본 순간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지만 업무 관계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몇 달을 그렇게 서로 소가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남자답게 용기 있게 제게 고백을 했고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지나서야 남편이 말해준 건데 그때 고백할 때는 거의 잘릴 각오를 하고 고백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왜 더 빨리 말하지 않았냐며 타박 아닌 타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년여에 달콤하게 연애하다가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시아버지 되실 분은 조그만 시골 학교의 미술교사로 오랫동안 일해오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을 처음 뵙는 날 무척이나 긴장을 했었는데 그런 저를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아버지는 격동의 1960년대에 태어나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화가가 꿈이었는데 붓 하나 물감 한 통 살 돈이 없어서 늘 동네 부잣집 자녀들만 다니는 고급 미술학원에서 버리는 찌꺼기 재료들을 가져다가 그림을 그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그림을 그렸지만 부모님이 비싼 미대 학비를 대출 형편이 되지 않아 국립대 미술교육과를 지원하게 되었고 그것이 시아버지가 평생 미술 교사로 재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로부터 그림의 재능을 물려받아 어릴 때부터 신동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시아버지는 아마 자신의 화가로서의 못다 이룬 꿈을 남편이 대신 이루어지기를 내심 바랬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그림을 좋아하고 예술가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순수 미술은 아니지만 패션 디자이너라는 영역에 발을 담그게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남편이 어릴 때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쭉 시아버지가 홀로 지내시면서 남편을 키우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돌아가신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더불어 남편이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그때부터 쭉 재혼하지 않으시고 혼자 사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남편이 좋은 분이 있으면 결혼해서 사시라고 제안을 하는데도 끝내 재혼 생각은 없다고 하시네요. 자신의 인생에서 여자는 먼저 간 아내 한 명뿐이라면서요. 정말 로맨틱하지 않나요?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온 김에 두 분이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때는 1980년대 학생 민주화 운동이 한참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신입생 티를 벗은 시아버지는 자신도 이 땅의 정의를 위해 한몸 바쳐야겠다는 생각에 시위대에 참가했습니다. 최루탄과 물폭탄 세례를 받으면서도 목청이 터지라 정의를 외치며 그렇게 한몸 불살랐습니다. 하루는 시아버지가 군인들에게 쫓겨 골목골목을 도망다니다가 피할 곳이 여의치 않자 담을 넘어 아무 민가에나 들어가 몸을 숨겼다고 합니다. 어머나, 깜짝이야. 집안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한 아가씨가 그런 시아버지를 보고서는 깜짝 놀라 소리쳤는데 시아버지는 검지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며 간절한 눈빛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찰나 그 집의 대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여기 시위대 학생이 한 명 들어간 것 같던데 혹시 누가 들어오지 않았나요? 시아버지는 재빨리 군인들이 자신을 볼 수 없도록 몸을 한쪽 구석에 숨겼습니다. 마당 어귀에서 군인과 그 아가씨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요. 그런 사람은 못 봤는데요. 혹시라도 수상한 사람의 거동이 파악되면 꼭 연락 주십시오. 굉장히 불순한 본자들이라 시민들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인들은 그렇게 물러갔습니다. 이제 나오셔도 돼요. 시아버지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동지들 중 몇몇은 시민들 신고로 붙잡혀가기도 했는데 아가씨는 이렇게 저를 숨겨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요. 은혜라뇨.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정도쯤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아버지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시아버지는 이쪽으로 도망만 오면 항상 이 집 담벼락을 넘어 숨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착한 그 아가씨는 시아버지를 숨겨주었고요.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군인들에게 붙잡힐 뻔한 위기의 순간을 넘기느라 이 집에는 도망치고 숨을 생각밖에 없었는데 몇 번을 반복해서 그러자 계속해서 자신을 숨겨주는 이 아가씨가 자꾸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빨랫바구니를 한켠에 들고 조금은 당황했지만 수줍은 듯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아가씨의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더라면서요. 그날도 어김없이 군인들을 피해 도망치다 그 집에 몸을 숨긴 시아버지는 그날만큼은 잠시 본분을 망각하고 그 아가씨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동안 도와주신 보답으로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만. 네? 식사요? 아, 네,
그럼 그 아가씨는 처음엔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수줍게 시아버지의 데이트 신청을 수락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항상 여기저기 땅바닥을 구르고 최루탄을 뒤집어 쓴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신의 겉모습 때문에 당연히 거절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아가씨가 수락을 해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네, 이 아가씨가 바로 시아버지의 운명의 사랑이자 제 남편의 어머니가 되실 분이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두 분은 매일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분이 정이 깊어지자 시아버지는 둘의 앞날을 그려보게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며 학생 운동은 잠시 내려놓고 공부에 매진을 했습니다. 교육자로서 이 나라에 이바지하는 것이 또 다른 애국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렇게 학업과 군 본분을 마친 시아버지는 임용고시에 합격하자마자 시어머니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씩씩한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고요. 정말 행복만이 가득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아내와 아들을 사랑하는 착실한 남편과 그런 남편을 또한 한없이 사랑하는 착한 아내, 게다가 이쁜 아들까지. 시아버지는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곳이겠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에덴 동산 같던 평화로운 가정을 시기 질투라도 하듯 그 집에는 커다란 불행이 닥쳐오게 됩니다. 때는 남편이 6살 되던 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간 자신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집에서 고생만 한 아내를 위해 친구들끼리 신나게 놀고 오라며 여행을 보내주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볼 테니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면서요. 여보,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줘서 고마워요. 꼭 가보고 싶던 덴데. 친구들도 이번 여행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준석이 저녁마다 시키는 거 잊지 말고 매운 거 먹으면 배탈 나니까 빨간 음식은 먹이지 말고요. 아이고, 여기 걱정은 하지 말고 신나게 가서 놀 생각만 해. 그동안 당신 고생만 했잖아. 다음에는 더 좋은 곳 보내줄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다녀와. 정말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그렇게 떠난 충주 여행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었다던 그 충주호 위에서 시어머니가 탄 유람선에 화재가 나면서 모두 불타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충주호 화재 사건은 성수대교 붕괴 사건 후 3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라 세간의 충격을 더하는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으니까요. 그 비극의 중심에 시어머니가 계셨다는 사실이 슬플 뿐입니다. 아빠, 엄마는 이제 안 와? 엄마는 먼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준석이가 이 다음에 따라올 때 더 잘 살 수 있도록 예쁜 집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계셔. 저기 밝게 빛나는 별이 바로 그 집이야. 이 다음에 준석이 다 크고 나면 아빠랑 저기 엄마가 살고 있는 저 별나라로 함께 여행 가자. 싫어. 싫어. 지금 갈래. 엄마 보고 싶어. 지금 엄마 보고 싶다고. 준석아, 아빠도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단다. 6살 아이가 받아들이기에 엄마의 죽음은 너무나도 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어머니를 잃고 평생을 모성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저에게 빠져든 것도 모성에 대한 결핍이 그렇게 만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남편이 너무 짠해서 꼭 안아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와 남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항상 자신의 곁을 지켜주던 아내이자 엄마였던 큰 존재가 사라지고 나니까 감정의 슬픔은 물론 생활의 작은 부분조차 어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다시 돌아간다면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삶의 순간들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잃은 괴로움에 수차례 목숨을 끊을까도 고민하였지만 어린 아들을 돌볼 사람이 자신밖에 없었기에 이악 물고 하루하루를 버텨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숙제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어버린 아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큰 상실감을 겪었을 남편을 위해 그때 당시 한국에서 막 태동하고 있던 미술 심리 치료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림이나 만들기 등을 통해 표현된 심리를 읽어내는 미술 치료가 훨씬 더 적절하다고 합니다. 미술교사였던 시아버지가 일찍이 그런 정보를 미리 접할 수 있어서 아들을 위해 그런 장을 마련해 놓았는데 그것이 남편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리치료를 목적으로 그리는 그림은 화가처럼 잘 그릴 필요도 없고 전문성도 필요치 않기에 치료받는 아이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간결하게 그림으로 표현해내는데 남편은 거기서부터 남달랐다고 합니다. 엄마를 잃은 상실감에 대해서 표현한 그림이라던가 아빠에 대한 마음, 학교 생활과 선생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표현한 그림을 시아버지가 아직도 보관을 하고 계셔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67살 어린아이가 그렸다고 하기엔 너무나 천재적인 그림이었습니다. 그만큼 명확하게 남편의 생각과 내면 상태가 묘사되었기에 치료도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직도 미술 치료를 받던 그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이런 남편의 미술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챈 시아버지는 틈만 나면 아들과 함께 그림을 그렸고 부자가 함께한 그 시간들이 아내와 엄마를 잃어버린 그들의 각각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치유의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돈독했던 부자 관계도 남편의 진로를 놓고 약간은 삐그덕했던 적도 있다고 해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남편은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순수 미술에서 특출난 재능을 보였던 남편이 갑자기 패션 쪽에 눈을 돌린 것은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 때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그리는 그림도 어느 순간 죄다 옷밖에 없었습니다. 틈만 나면 동대문을 기웃거렸고 어느 때부터는 원단을 사와서 이리 찢고 저리 박음질하고 하면서 스스로 옷을 만들어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순수 미술을 전공하기를 바랬던 시아버지는 아들이 잠깐 사춘기 시절에만 저러고 말겠지 했는데 해가 갈수록 점점 더 패션 쪽으로 관심을 기우는 것 같아 내심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가 되었을 때 남편은 시아버지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아빠, 나 결심했어. 나 패션 디자이너가 될 거야. 어? 아니, 너 그림은 안 그릴 거야? 너 이 귀한 재능을 그냥 갖다 버리려고? 아빠, 나는 이게 재능을 갖다 버리는 거라고 생각 안 해. 어차피 도화지에 선으로 그림을 표현하는 거나 원단을 가지고 예쁜 옷을 만들어내거나 똑같은 예술이잖아.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이왕이면 아빠가 못 이룬 화가의 꿈을 대신 이뤄주면 안 되겠니? 정 안 되면 둘 다 병행이라도 하면서. 에이, 아빠, 날고기는 애들이 지금 이거 하나만 집중해서 지금도 수많은 경쟁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나도 걔네들한테 뒤지지 않으려면 한 가지만 집중해야지. 준서가 그러지 말고. 평생 아들이 하는 일에 한 번도 반대하지 않으셨던 시아버지는 이번만큼은 완고하게 남편을 계속 설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 역시 뜻을 확고하게 세운 뒤여서 그렇게 시아버지와 남편 사이에는 묘한 신경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시아버지와 남편이 살면서 겪은 유일한 갈등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런 갈등을 해결하게 되는 계기가 또 있었다고 해요. 남편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시아버지의 생일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진로 문제로 시아버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던 남편은 아버지를 위해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량 한복으로 만든 정장이었습니다. 개량 한복 자체도 굉장한 패션 센스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걸 서양식 정장과 접목해서 만든다는 것은 웬만한 재능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 거냐? 네가 직접 만든 거야? 아빠. 아빠도 학교에서 가끔 양복 입을 일 있잖아. 그때 한 번씩 이거 입어. 남편이 만든 개량 한복 정장이 너무나 고퀄리티여서 시아버지는 많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학교에 한번 입고 간 날 동료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시아버지는 생각을 달리하셨다고 합니다. 준서가, 내가 졌다. 네 말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옷을 만드는 것이나 똑같은 예술 분야이고 이쪽 분야에도 이렇게 재능이 넘치는데 그 부분을 내가 가로막아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싶은 패션 디자인 공부 마음껏 해보거라. 진짜요, 아빠? 고마워, 고마워. 나 진짜 아빠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렇게 멋진 패션 디자이너로 장성한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시아버지는 벅찬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엄마 없이 호라비의 몸으로 키웠는데도 너무나 늠름하게 잘 자라준 아들과 그 아들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한 제게 고마운 마음이 합쳐져서 더욱 그랬다고 합니다. 결혼식 날 하염없이 우시던 시아버지의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고맙다, 아가. 고마워. 시아버지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아버님. 저희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요. 저도 시아버지의 진심이 전해져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친구들은 제가 영원히 시집을 안 가고 싱글로 늙어 죽을 줄 알았는데 6살 연하의 훤칠한 훈남을 남편으로 맞이하니까 놀라움과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치러진 결혼식은 무사히 막을 내렸습니다. 저희의 결혼과 동시에 시아버지의 인생에도 큰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재직하셨던 교사를 은퇴할 정년이 다가온 것인데요. 시아버지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녀의 결혼과 직업의 은퇴라는 큰 변화를 한 시기에 다 맞이하게 되어서 시아버지 당신께서 나중에 회상하시길 말년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다시 한번 겪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 은퇴하시고 제일 하시고 싶은 일이 있나요? 나는 있지. 은퇴하면 꼭 세계의 유명한 미술관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살고 싶어. 늙어서 주책일지 모르겠지만 유럽에 가서는 나도 젊은이들 따라서 벽화도 한번 그려보고 싶고 준석이 키우느라 언제고 가야지 계획만 세우고 있다가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렸구나. 이제야말로 진짜 미루지 말고 한 몇 년 나갔다 오고 싶어.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님, 저희가 보태드릴 테니까 편하게 다녀오세요. 아니다. 나도 내 돈으로 다녀올 거야. 그동안 조금 모아놓았던 돈들이랑 이번에 새로 구한 일로 얼마간 모으면 금방 마련될 거다. 네? 일이라뇨? 이제 막 은퇴하셨는데 무슨 일을 또요? 그게 말이지. 시아버지는 은퇴하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이 미술관 세계여행 말고 하나가 더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다소 뜬금없게도 건물 경비 관리자 일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비 아저씨 말이에요. 경비라고요? 아니, 아버님, 그 일은 계속 밤도 새야 하고 요즘 인식이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갑질하는 곳이 많다고 하던데 왜 하필 그런 험한 일을요? 아, 그건 말이지. 시아버지는 계속 말씀을 이어나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찢어지게 가난하던 초등학교 시절, 그림은 너무 그리고 싶은데 물감도 붓도 심지어 연필도 없던 그 시절에 반가우면 몰래 미술실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 있는 재료를 조금씩 가져다가 그림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날도 어김없이 미술실에 몰래 들어가서 재료를 가지고 오던 중이었는데 그만 순찰을 돌던 학교 경비 아저씨한테 딱 걸리고 만 것입니다. 이놈, 너 잘 걸렸다. 도둑질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알지? 너 이놈, 이리 따라오거라. 경비 아저씨는 무섭게 시아버지를 초소 안으로 끌고 가서 무릎을 꿇리고 말했습니다. 너 여기 꼼짝 말고 있어. 경찰 아저씨 불러올 테니까. 이름, 얼굴 다 알고 있으니까 도망갈 생각 말고. 아저씨,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빌 일이었으면 애초에 저지르질 말았어야지. 그림이 너무 그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림이 너무 그리고 싶었다고요. 시아버지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경비 아저씨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그림이 너무 그리고 싶은데 가난해서 연필 산 돈도 없고 그래서 방법을 궁리하다가 미술실 재료를 가져다 쓰면 티도 안 날 것 같고 그래서 저질렀다고 하면서요. 사정을 들은 경비 아저씨는 혀를 차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학교 비품을 도둑질하면 쓰나?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저씨. 경비 아저씨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얘기했습니다. 잘 듣거라.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너랑 나만의 비밀이다. 알겠지? 시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그래도 마침 미술실에서 쓰고 남은 버릴 재료들을 소각장에 가져갈 일이 있어서 가던 중에 네 놈을 만난 거다. 그 재료들을 다 모아서 물감은 일일이 꽉꽉 쥐어 짜내고 쓰다 버린 붓들은 조금만 재정비하면 그림 연습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게다. 내가 그런 것들을 따로 빼놓을 테니 너는 이제부터 비품 도둑질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받아가도록 해. 5학년 3반 김성찬. 니놈 그림 잘 그리는 건 전교에 다 소문이 나서 이 아저씨도 다 알고 있을 정도니까. 이 아저씨는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김성찬이가 좀도둑이 되는 걸 보고 싶지 않다. 미래의 훌륭한 화가가 될 놈이 도둑질이나 해서야 되겠어. 아저씨,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마터면 경찰서에 붙잡혀갈 뻔했던 시아버지가 경비 아저씨의 너그러운 마음 덕분에 구제받고 난 뒤에는 신기하게도 재료 걱정할 필요 없이 졸업할 때까지 풍부한 재료로 그림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경비 아저씨는 분명히 남은 찌꺼기 재료와 쓰다가 버릴 때가 다 된 붓들을 모아놓겠다고 했는데 항상 경비실에 가서 받은 재료는 새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좋은 재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시아버지가 졸업을 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재료들은 경비 아저씨가 항상 새 것으로 사다가 준비해 놓은 재료들이었습니다. 너무 새 것이면 티가 날까봐 경비 아저씨가 조금씩 물감을 짜내고 붓을 몇 번 쓰고 하는 식으로 밑작업을 해놓으셨다고 합니다. 중학생이 되고 한참 지난 어느 해의 스승의 날, 시아버지는 그 초등학교를 방문했다가 더 이상 그 경비 아저씨가 근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행정실에 가서 급하게 아저씨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여기 계시던 경비 아저씨 어디 가셨어요? 키 크고 하얀 머리 하신 박씨 아저씨 말이에요. 아, 너가 성찬이구나. 이리 와보거라. 행정실에 있던 직원 아줌마는 다급해하던 저를 자리로 부르더니 서랍을 열어서 고급 화구 세트를 꺼내놓았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혹시 너가 찾아오면 전해주라고 하시더라. 그 전까지는 구경도 못해본 고급 미술과 붓들을 보면서 놀라고 있을 찰나에 물감 박스 한 켠에 조그마한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 구석에는 성찬이에게 라고 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걸 보자마자 황급히 꺼내어 펼쳐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박씨 아저씨가 써내려간 장문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성찬이에게 건방진 좀도둑놈 성찬아. 이렇게 인사도 못하고 떠나게 되어 아쉬운 마음 편지로 전한다. 아저씨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고향 집으로 내려가서 좀 쉬기로 했다. 건강해지면 다시 올라갈 테니 애써 찾지 말거라. 어떻게 중학교 올라가서는 좀 살만하냐? 또 미술실 기웃거리면서 좀 도둑질하고 있는 건 아니지? 내가 네 놈 보면 먼저 간 우리 손주가 생각나서 너에게 더 마음이 갔었다. 우리 손주놈도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었지. 그 녀석이 교통사고로 비명 행사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일을 그만두고 이렇게 시골 학교에 경비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야. 눈치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한때는 한 학교의 선생님이었단다. 아이들 잘하는 거 보는 낙으로 인생을 평화롭게 살아가던 평범한 교사였어.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을 때쯤 학교에 놀러온 손주 녀석을 데리고 학교 앞 문방구에서 군것질거리를 사주러 함께 갔다가 잠시 눈을 뗀 사이 언덕길에서 굴러내려온 큰 트럭이 손주 녀석을 치고 만 거야. 그렇게 그 녀석은 하늘나라로 갔고 나는 그 죄책감에 더 이상 학교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서 퇴직을 했지. 그런데 계속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 미련이 남더구나. 그래서 한적한 시골 마을의 학교를 찾아 그곳에서 경비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그리움과 손주를 지키지 못했던 과거를 속죄하는 의미에서 말이야. 그렇게 찾은 곳이 이곳이다.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너랑 딱 마주치게 되었고 눈물 뚝뚝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하던 네 놈 모습을 보는데 꼭 먼저 간 우리 손주놈이 떠오르더구나. 나는 하늘님이 나를 이곳에 이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디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못다 이룬 우리 손주의 꿈도 대신 이뤄주고 미처 다 속죄하지 못한 이 하레비에 남은 속죄의 목도 성찬이 네가 깨끗이 씻어주렴. 이야기가 길어졌구나. 그러면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이만 펜을 놓는다. 길게 써내려간 편지를 읽고 있던 시아버지의 눈에서는 수도꼭지를 튼 듯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행정실 직원 아줌마는 황급히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예, 너 괜찮니? 무슨 일이야? 박씨 아저씨가 자초지종을 들은 행정실 아줌마는 이야기 하나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물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이고, 그 영감님, 왜 그렇게 없는 돈에도 새 물감이랑 붓을 자꾸 학교에 사오시나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시아버지는 흠칫 놀라며 물었습니다.
새 물감이라뇨? 무슨 물감이요? 무슨 물감은? 너 준다고 산 물감이지. 맨날 허허허 우리 손주놈 줄 물감이에요 하면서 꼭 끌어안고 다니셨지 뭐냐? 네? 그러면 그 물감들이 다 새 것? 아, 아저씨. 미술실에서 버릴 것들을 모아서 제공해주겠다던 물감이며 붓들이 사실은 경비 아저씨가 사준 새 것이라는 걸 알게 되자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경비 아저씨의 행방을 오랜 세월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빨리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TV는 사랑을 싣고에 나와서 아저씨를 찾고 싶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말 나중에 성인이 되고서도 한참 지나서야 아저씨의 친족들과 연락이 닿아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이미 학교를 떠나실 때쯤에 불치병으로 요양을 하러 떠나신 거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역시 한참을 슬픔에 잠겨 지내셨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영화 파인딩 포레스터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파인딩 포레스터는 주인공 남자아이가 포레스터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점점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인데요. 저도 시아버지의 추천을 받아 뒤늦게 보게 되었는데 정말 재미있는 영화이니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시아버지가 이 영화 이야기를 자주 했던 것은 주인공을 도와주던 포레스터 아저씨에게서 자신을 한없이 도와주던 경비 아저씨가 생각이 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어릴 적 강렬했던 경비 아저씨의 기억이 시아버지 기억 속에 남아있던 것입니다. 나도 그 박씨 아저씨처럼 세상에서는 주목하지 않을 자리일지 모르지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곁에서 내가 받았던 사랑을 한없이 베풀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혹시 모르지? 어린 날에 이 김성찬 같은 사람을 내가 또 만나게 될지. 시아버지는 긴 회상을 마치며 자신이 꼭 해보고 싶었던 경비관리자 일에 대한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이왕이면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박씨 아저씨처럼 학교의 경비관리자로 일을 구했으나 그 자리는 이미 다 차게 되어서 일반 건물의 경비 일을 찾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아, 아버님, 마침 잘 됐네요. 제가 아는 곳에 경비관리자 한 명이 결혼이 생겨서 구하고 있다고 하던데 한번 지원해 보시겠어요? 어? 그래? 아이, 좋지. 내가 며느리 덕 톡톡히 보는구먼. 마침 제가 아는 건물에서 경비관리자 한 분이 막 퇴사를 하셨고 그 건물에서 기본적인 일을 배우시다 보면 나중에 학교 경비관리자로 근무하게 되셔도 수월하실 것 같다는 생각에 시아버지에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더 지체할 필요도 없다며 다음날 바로 면접을 보러 가셨고 워낙 공무원으로 오래 성실하게 재직하셨던 경력이 인정을 받아 바로 합격을 하시고 근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다사다난했던 지난날에 대한 위로와 앞으로의 새 출발에 대한 응원의 마음을 담아 고급 과일 꾸러미를 한 다발 사서 가져다 드리기로 계획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가 근무하는 첫날 그것들을 드리면서 응원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회사 업무가 바빠지기도 했고 준비하기로 했던 고급 과일들의 수입 물량이 딸려서 다음 달에나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영부영 시간이 흐르다 보니 시아버지가 경비관리자 일을 시작한 지 2달이 되어서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뵙게 되었는데 저는 좀 더 일찍 찾아뵙지 못하고 그제서야 찾아뵙게 된 것을 무척이나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입에 담지도 못할 황당한 일을 경험하고 말았거든요. 시아버지가 일하시는 건물에 도착을 하니 마침 시아버지가 앞선 차량에 주차 안내를 하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아, 네. 저희 이 건물 6층 방문 차량인데요.
혹시 이 앞쪽에 잠시 세워두고 올라갔다 와도 되나요? 원래 6층은 방문 차량은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얼른 갔다 오신다고 약속하시면 제가 여기 한켠에 잠시 세울 수 있게 해드리지요. 네,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시아버지의 모습 역시 평소 천사와 다를 바 없는 따뜻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천사가 얼마 전까지는 선생님 옷을 입고 있다가 잠시 또 경비 아저씨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았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그 평화를 깨는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김씨, 일로 와봐. 날카로운 목소리로 시아버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돌아보니 웬 시아버지보다도 나이가 한참 어려 보이는 남자가 손짓을 까딱까딱하면서 시아버지를 자기 쪽으로 부르지 않겠어요? 어이구, 제 실장님 오셨어요? 아, 빨리 안 오고 뭐해? 어이구, 예예예. 어이, 김씨, 자꾸 이럴 거야? 여기다 주차 함부로 못되게 하라고 몇 번을 말해, 어? 여기는 내가 내는 자리라고.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애초에 실장님 되실 자리는 옆에도 충분해 보여서 게다가 이 손님들은 금방 내려온다고도 하셔서 헛소리 집어치우지 못해? 앞으로 내가 되는데 옆에 차 없도록 해. 알겠어? 아니 그래도 옆에 이렇게 남는 자리가 많은데 왜? 어허, 노인네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아, 아이, 네네. 그 최 실장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그 자리에 손님들이 정찰하면 안 되는 명확한 설명도 없이 시아버지에게 신경질만 잔뜩 부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는데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직급이 높아도 자기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너무 무례하지 않나요? 그것도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타당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까라면 까 하는 식의 업무 지시를 내리면서요. 저는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제 차를 가지고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 아니 아가, 네가 여기 어쩐 일이냐? 아유, 아버님, 제가 더 일찍 찾아뵀어야 하는데 이제야 찾아뵙게 되었네요. 더운 날 일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아유, 아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주 좋은 데 소개해줘서 아주 편하게 일하고 있단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례한 일을 겪으신 시아버지였지만 제 앞에서는 허허허 웃으시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주차는 저 앞에 잠깐 대면 돼요? 어? 아, 저기는 말이지. 에이, 뭐 별일이 있겠냐? 저 앞에 잠깐 대거라. 저는 일부러 방금 전 최 실장이라는 관리자와 시아버지가 실갱이가 있었던 곳을 가리키며 차를 댄다고 하자 시아버지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그쪽으로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내리면서 준비한 선물 바구니를 시아버지께 건넸습니다. 아버님, 이거 귀한 과일이에요. 더운 날 고생하시는데 동료분들이랑 드시면서 일하세요. 너무 늦게 찾아뵈서 죄송해요. 아이고, 우리 천사 같은 며느리가 뭘 또 이런 걸 다 준비했노? 고맙다, 아가. 내 잘 먹으마.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을 쯤에 다시 한번 그 평화를 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 김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어휴, 아이고, 최 실장님. 가신 줄 알았는데. 내가 방금 전에 여기다 차 못 대게 하라고 말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잘리고 싶어? 일 똑바로 안 할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최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여기 딱 봐도 엄연한 법정 주차 공간이고 자리도 남는데 왜 못 되게 하는 거예요?
어이, 아줌마. 모르면 가만히 계셔. 여기는 우리 건물 직원들 주차하는 자리이고, 지금 아줌마가 된 자리는 원래 내 자리야. 얼른 빼. 글쎄요. 저는 그런 소리를 처음 듣는데요. 여기가 건물 관리자 주차 자리라고요? 저는 그렇게 지시한 적 없습니다만. 뭐? 아줌마가 뭘 한다고 나서게? 거기까지 이야기하는데 저 멀리선 누군가가 소란스런 우리 쪽을 보며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건물주님, 말도 없이 여긴 어떻게? 최 실장,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관리소장님, 오늘 휴가시라더니 여긴 어떻게? 아니, 그보다 건물주님이요? 그래, 얼른 인사드려. 자네가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뵙나 본데 여기 6층부터 8층 쓰고 계시는 회사 대표님이시자 이 건물 건물주이신 최수진 대표님이셔. 아니, 이게 무슨... 여러분도 많이 놀라셨나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시죠? 네, 제가 바로 시아버지가 경비 관리자로 근무하고 계신 이 건물의 건물주입니다. 건물의 경비 관리자 결혼이 생긴 것도 제가 건물주인이니 제일 빨리 알았고 시아버지가 그 일을 찾고 계신다고 하니 바로 소개할 수 있었죠. 그동안 해외 출장이랑 지방 출장, 게다가 여러 사회 프로젝트가 겹쳐서 회사 건물에 오랜만에 출근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 새로 부임한 중간 관리자인 이 최 실장이란 인간이 뭣도 모르고 설치고 앉아있네요. 그것도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많으신 시아버지에게 막말을 퍼부어대면서요. 최 실장님? 그쪽이 이번에 새로운 시설관리실장이에요? 그쪽이 뭔데 이 자리에 차를 대지 마라. 그쪽 지정 자리다 주장하는 거죠? 여기는 제가 건물 지을 때부터 방문자 주차 공간으로 따로 빼놓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건물 직원들 주차는 관리소장님도 눈치 보면서 겨우 한 대 대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 이 자리에 당신 차를 마음대로 세우며 게다가 건물 방문자들 차를 대라 말아야? 여기 이 김 선생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하실까? 죄송합니다, 건물주님. 관리소장님, 오늘부로 시설관리실장 새로 알아보세요. 어디서 이런 무례배 같은 인간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어? 관리소장님께서도 책임을 물을까요? 아닙니다, 건물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 실장, 들었지? 내일부터는 안 나와도 되네. 건물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최 실장은 저의 정체를 알고 나더니 바로 바닥에 무릎을 꿇으면서 애원했습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먹여 살릴 처자식들이 있습니다. 제발요, 건물주님. 먹여 살릴 처자식이 있는 분이면 행동을 좀 더 조심하셨어야죠. 다른 직장 알아보세요. 아버님, 이따 뵐게요. 편하게 근무하시고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저는 일부러 최 실장이 들으라는 듯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획 돌아서서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건물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건물주님. 애걸복걸하는 최 실장을 뒤로하고 저는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감히 천사 같은 제 시아버지에게 이딴 식으로 무례하게 굴다니 잘려도 싸죠. 이쯤 되면 제가 어떻게 이 건물의 건물주가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은 2010년도쯤에 방송을 한 번 타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SNS 홍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2010년 때면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막 붐을 일으키던 시기였거든요. 경쟁 업체들은 홍보 채널을 어디에 주력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저는 발빠르게 시대를 읽고 이쪽에 올인한 것이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매출 곡선이 수직 상승을 했고 엄청난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기반으로 과감한 부동산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몇 번의 매수와 시세 차익을 얻고 되파는 과정을 거치고 나니 어느새 자체 사옥을 가진, 그것도 관리부를 따로 둘 정도의 큰 규모의 건물을 가진 인터넷 쇼핑몰로 급성장을 해 있더군요. 이 정도 건물주면 일개 시설 관리자가 깨갱하고 무릎을 꿇을 만하죠. 제가 웬만해서 재산 자랑도 잘 안 하고 그걸 근거로 사람을 찍어 누르지도 않지만 제 가족에게까지 무례하게 구는 사람은 혼쭐을 내줘야 적성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번만은 못 참고 실력 행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제 비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잠시 1층 경비 아저씨가 뵙겠다고 찾아왔는데요. 네? 얼른 안으로 모셔요. 제가 올라온 뒤 얼마 안 있어 시아버지가 제 사무실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버님,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우리 아가 이렇게 늠름하게 대표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니 내가 다 자랑스럽구나. 내가 올라온 것은 다름이 아니고 최 실장 있지 않니? 아, 네, 아버님. 제가 신경 못 써드려서 죄송해요. 미리 상황 파악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다시는 이럴 일 없도록 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최 실장을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어떻겠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뿐만 아니라 아버님한테도 그렇게 몰상식하게 굴었는데 그런 인간을 용서해주자고요? 최 실장 아들내미가 이번에 대학을 간다는구먼. 아들 학비 보태겠다고 이렇게 한 푼 두 푼 벌어보고자 이번에 건물 관리직으로 자리를 구했나 본데 우리가 야멸차게 잘라버리면 그 아들로 불쌍해서 어떡하노? 아니, 아버님도 참. 그건 그네들 사정이죠. 그렇게 간절한 상황이었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좀 잘하든가요. 자기보다도 훨씬 나이 많은 아버님한테도 무례하게 굴고 제 정체를 알기 전까진 아줌마네 뭐네 삿대질하면서 반말도 막 하고요. 그런 인간한테 자비를 베풀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줘. 이제 너랑 내 정체도 알게 되었으니 예전처럼 막대하진 못할 게다. 힘을 가진 사람이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이 사회가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니? 만일 오래전에 미술실 비품 훔치던 좀도둑에 불과했던 나를 용서해줬던 경비 아저씨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나도 내 아들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시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저는 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님. 대신에 최 실장 그 사람 한 번이라도 더 말썽 일으키면 진짜 가차없이 자를 거예요. 아셨죠? 그래. 내가 잘 타일러보마. 역시 우리 며느리가 아주 자비가 넘친단 말이야. 고마워. 자신에게 무례하게 군 사람의 선처를 부탁하는 것도 놀라운데 그 선처에 대해 오히려 자신이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예수의 4대 성인에 시아버지 한 분을 더 보태서 5대 성인을 만들어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잘릴 뻔한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최 실장은 요새 어떻게 지내냐고요? 말만 중간관리 관리자일 뿐 말단 경비인 시아버지에게 꼼짝을 못한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90도로 인사를 한다고 해요. 저도 지나가다가 그 인사하는 모습을 몇 번 목격했는데요. 볼 때마다 얼마나 통쾌한지 1.5리터 사이다를 원샷으로 들이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사건이 있던 게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신 시아버지는 이제 미뤄왔던 세계 미술관 투어를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여행이 끝난 뒤에는 그토록 하고 싶었던 초등학교 경비 관리자 일에
다시 문을 두드려 보신다고 하네요. 저희가 돈을 좀 보태드린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끝끝내 온전히 자신의 돈으로 다녀오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저희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대신 이번 가을쯤에는 뉴욕 미술관 투어를 돌고 계실 예정이라고 해서 그 일정만 저희가 돈을 보태기로 하고 저희 부부도 그때 휴가를 내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랑 꼭 해외 미술관 여행을 가보고 싶었는데 며느리까지 같이 해서 가면 너무 좋겠다며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천사 같은 시아버지의 앞날을 한없이 응원합니다. 자신에게 침을 뱉는 무례한 사람에게도 용서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시아버지는 은퇴 이후에도 세상의 빛을 밝게 비추며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면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그런 시아버지를 본받아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들로 살아가 보려고요.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꺼내 보이고 싶은 사연이 있어 제 과거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우선 저는 작년에 환갑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영화, 드라마, 예능 할 것 없이 전부 모아서 보는 기능이 유행이라 하더라고요. TV에서 하는 연속극도 간신히 따라가는 제가 그런 신문물을 이용할 수 있을 리는 없었죠. 그런데 거기서 하는 우리나라 드라마인지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려나 한참 호기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TV에서 그 인기작을 소개해 주었죠. 다름 아니라 인기 작품의 내용은 돈을 위해 엄청난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였어요. 주인공이 경마장 도박에 올인하는 모습, 그러다 사채업자에게 뜯기는 모습. 순간 심장이 쿵쿵 뛰어 얼른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영 진정이 되지 않아 TV를 아예 꺼버렸습니다. 순간 너무 몰입했던 탓인가 봅니다. 도박 중독에 빠진 주변인을 지켜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고통, 그 끔찍한 절망이 뭔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라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전국 방방곡곡에 기구한 가정사 있는 집들 많겠지만 저희도 그랬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저에겐 도박에 빠진 가족이 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굴한 문장을 써보자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딸을 예뻐할 줄 알았던 아버지이자 고추도 안 달린 것 애지중지해서 못하냐고 절 구박하던 시댁 어르신들 말씀에 동조하지 않았던 남편이었고 항상 열심히 일을 나갔던 가장이었어요. 가진 것 없이 시집 왔던 저는 특히 딸을 낳은 후로는 기 한 번 못 펴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든든한 남편이 있어 살만한 날들이었어요. 곧 돈을 모아 시댁살이에서 벗어나 우리 식구만의 살림을 꾸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이르게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원하던 방향의 독립은 아니었죠. 남편이 큰형님네 사업의 보증을 잘못 썼다가 빚을 지게 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당사자가 못 갚으면 대신이라도 갚겠다고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그 보증이었죠. 그렇게 무서운 일을 가족이란 울타리를 위해 감행했던 남편은 손해를 떠안았습니다. IMF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그 시절, 도움쳐도 마땅치 않았고 그 일로 사실상 시댁과는 인연을 끊게 되었어요. 그간 번 돈은 모조리 날린 후였습니다. 의정부를 떠나 남편의 지인들이 꽤 있는 부천으로가 어렵사리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차라리 잘된 것이라며 애써 위안을 삼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늘 남편에게 손 벌릴 궁리만 하는 게 보였으니까요. 남편은 아는 형과 작게 공장을 차렸고 그것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공장 일에 완전 문외한이라 내조만 할 뿐이었으나 보통으로 운영되는 것 같았죠. 첫 술에 이 정도면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1년이 조금 넘은 시점부터 부도가 났습니다.
동업한 그 형이라는 작자는 책임을 져보겠다 하더니 야반도주를 했어요. 당장 밀린 대금과 임금 체불 문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파산 신청을 한 지 오래였고 남편은 인간 불신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저는 일련의 사건들에 질릴 대로 질린 상태였습니다. 모든 의욕을 상실한 남편과 예민해진 저는 자주 싸웠습니다. 이때 저희 딸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사춘기 시절을 부모가 싸우는 모습으로 보내야 했으니 두고두고 죄스럽고 한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남편은 술을 달고 살기 시작했어요. 지독하게 술에 절어 있는 남편을 향해 앞으로 일 안 나갈 거냐고, 영원히 그렇게 살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손찌검을 당했습니다. 놀라서 우는 저를 보고도 남편은 짜증을 내며 집을 나갔어요. 그까짓 돈 벌어오겠다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집에 돌아온 남편은 돈을 벌어오긴커녕 꾀죄죄한 몰골이 되어 있었고 별 말도 없이 방에서 잠만 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우라통이 터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었나 봅니다. 차라리 잘 때가 가장 낫다는 것을 깨닫는 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눈만 뜨면 술을 마셨고 돈 타령을 해댔습니다. 제가 감자탕집에서 서빙 일을 하며 벌기 시작한 돈으로는 생활비로도 벅찼죠. 남편은 그런 돈마저 빼앗아갔습니다. 어느 날 이제 줄 돈 없다고, 당신이 다 가져가서 돈 떨어진 지 오래라고 저도 맞섰어요. 맞는 건 두렵지 않았으나 딸의 학업비마저 잃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화를 냈지만 제가 죽어도 줄 돈 없다고 군이 물러났어요. 그날 엉망이 된 머리 모양과 집안을 정리하고 그래도 돈을 지켰다는 생각에 발걸음만은 편하게 출근했습니다. 도착해서 작업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데 사장님이 절 보자고 하셨죠. 식당 뒷마당으로 함께 나가는데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따로 부르실 분이 아닌데. 그리고 역시나 청천벽력 같은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미선 씨, 아까 바깥 분께서 다녀갔는데 혹시 알고 있어? 네? 사장님, 제 남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제 남편이 왜요? 에휴, 놀라는 거 보니 역시 몰랐구만. 아니 글쎄, 그 양반이 미선 씨 이번 달 월급을 먼저 가불해달라고. 꼭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뭐라고요? 제 월급을 가불이요? 사장님, 설마 주셨어요? 안 주셨죠? 내 앞에서 갑자기 무릎까지 꿇는데, 아유, 이 상황이 너무 난처해서 나도 모르게 그만.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주먹으로 머리를 맞을 때도 이렇게 어지럽진 않았어요. 남편이 홀 손님들 다 보는 데서 무릎 꿇고 하도 사정하기에 평소 성실했던 제 모습을 봐서라도 사장님이 그 돈을 붙여줬다는 게 내막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했어요. 주방 이모님들의 조언을 따라 없는 형편에라도 남편을 치료시설에 보내야 하는 건가 고민을 했죠. 무지했던 저는 그런 정보도 처음 접해봤습니다. 심한 알코올 중독자라면 치료 목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 같았어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그놈의 술만 끊으면 해결이 될 줄로 내심 생각하고 있던 것 같아요. 더 거대한 비극이 있을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남편의 외투 안주머니에서 발견한 것들. 처음엔 의미를 몰랐으나 점차 그것이 도박장에서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까지 가서 경마장 도박을 했던 모양이었죠. 수차례나 말입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안 보였어요. 늦은 저녁, 또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온 거냐고, 도박하고 온 거냐고 물으니까 남편이 도리어 화를 냈어요.
뭐가 잘못된 건지 전혀 모르는 모습이었죠. 그때 방에서 공부하고 있던 딸이 나왔습니다. 적당히 하시죠. 도박하고 다니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이게 감히 애비한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해준 것 하나 없으면서 뭘 그렇게 대접을 바라세요? 저 공부해야 되니까 조용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공부? 니까짓 게 자꾸 대학 가겠다 뭐다 설치는데 그럴 시간에 돈을 벌어오란 말이야. 저걸 죽여버리겠다면서 소리 지르는 남편을 보자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았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까? 의미 없는 후회를 하며 남편을 힘껏 말렸습니다. 술 기운에 잠든 남편을 확인하고 딸의 방으로 가보자 오래돼 빛이 누래진 스탠드 조명 아래 공부를 하고 있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의 끈을 놓지 않는 수험생 딸이 대견하기도 참으로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현주야, 엄마가 늘 미안해, 우리 딸. 있잖아. 난 엄마가 더 싫어. 그게 무슨 소리야? 혹시 엄마가 우리 현주한테 잘못한 게 있을까? 무능하잖아. 날 위해서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빠한테 맨날 맞고 아무것도 못하고 참고 살잖아. 그게 진짜 무능력해서 싫어. 엄마가 더 나빠. 딸이 꺼낸 속내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려 했지만 밤새 흘린 눈물로도 그 충격이 씻기지 않았어요. 딸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민했던 딸은 알아서 전액 장학금 지원으로 전문대를 들어갔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남편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건지 밖으로 나돌기 일쑤였습니다. 차라리 소식이 없는 게 나을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늦은 밤 퇴근길에 집 앞에서 건달같이 생긴 사람들을 봤습니다. 공포에 질려 용건을 물어보니 자기들이 사채업자이며 남편이 돈을 빌리곤 안 갚았단 절망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그 사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소식 끊긴 지 오래입니다. 다른 데서 알아보세요. 속으론 덜덜 떨면서도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이젠 하다하다 사채까지 손을 댔구나 싶은 생각에 그때 심정은 말도 못했습니다. 천만 다행인지 남편은 정말 계속해서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사채업자들 역시 집으로 찾아오는 일은 더 이상 없어서 묻어난 나날이 흘러갔습니다. 딸은 대학에 가서는 그 이전보다 더욱 공부 삼매경이었는데 훗날 번듯한 직업을 가질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한다면 하는 딸의 대쪽 같은 성격을 알기에 저는 몇 년 후에 둘만 오붓하게 사는 그림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불쑥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낡은 현관문의 열쇠 구멍이 계속 녹슬어 도어락을 새로 달아놨는데 비밀번호를 모르니 앞에 서 있었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었구나. 왜 다시 나타났을까? 그 순간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진작에 양심 따윈 없는 사람인 거 알았지만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사라졌으면 영원히 안 보여야지. 우리한테 해만 끼치는 거 본인은 몰라서 이러는 거야,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왔어. 남편에게 쏘아붙이는 동안 분노에 떨리던 몸이 짧은 그 말 하나에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보니 비루하기 짝이 없는 행색이었죠. 눌러 쓴 빛바랜 모자엔 흙먼지가 붙어있는 게 보였고 비닐 점퍼며 청바지의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봤던 때와 달리 어두워진 혈색과 야윈 얼굴에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정이라도 있다는 생각에 남편을 우선 집 안으로 들였어요. 밥솥에 남아있던 밥을 먼저 푸고 냉장고에 있는 나물 반찬 몇 가지를 꺼내던 저는 잠시 멈칫해야만 했습니다.
반찬이 놓여지기도 전에 남편은 미친 듯이 맨밥을 퍼먹고 있었어요. 그걸 보자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반찬을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식사를 하는 것인지 남편은 연신 콜록거리며 서툴게 밥을 먹었어요. 잠시 후 집에 온 딸이 단단히 화가 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저 인간을 다시 받아주냐면서 간만에 저를 향해 쓰디쓴 소리를 쏘아댔습니다. 엄마 왜 이래 진짜? 이제까지 번 돈 또다시 날려먹으려고? 저 노름꾼 빚쟁이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까지 당하고 산 거야. 이렇게 멍청하니까. 하나만 알아둬. 난 엄마처럼 멍청하게 살긴 싫어. 난 그렇게 안 살 거니까 강요하지 마. 저는 딸에겐 늘 죄인이었기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딸의 말을 못 들은 척 딴청을 피울 뿐이었죠. 그렇게 간만에 새 식구의 아슬아슬한 일상이 이어졌어요. 다음 학기에 졸업반을 앞둔 딸은 개인 공부를 하려면 이때뿐이 없다고 늘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 덕분에 집에서 할 일 없이 늘어져 있는 남편과 충돌하진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어영부영 며칠이 흘렀어요. 감자탕집에서 종일 근무를 한 뒤 근무자들끼리 모여 호프집과 노래방을 가게 되었어요. 저보다 오래 근무하신 주방 이모님이 이사 문제로 퇴직을 결정하여 가지게 된 송별회였습니다. 노래방에 가본 것도 10년도 더 된 일이라 낯설면서도 점차 즐거워져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새벽 1시가 되기 전 집에 들어갔는데 불은 켜져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집안을 살피고 다니는 제 인기척을 들은 남편이 좁은 세탁실에서 기어 나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거기서 뭘 하는 거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대답이 없었죠. 단지 몸을 떨면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딸의 방에는 공부하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에 머리를 식힐 겸 나간 건가 싶었어요. 학교 친구네서 신세를 지겠다며 몇 번 외박을 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침에 연락을 해봐도 전화를 안 받는 건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어제 현주가 어디 간다고 얘기 안 해요? 난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걔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 남편에게 물어도 모른단 말뿐이었죠. 좀 드문 일이다 싶었는데 저녁이 다 돼서 괜히 딸 방을 살펴보던 저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딸의 이부자리 옆에 핸드폰이 있었어요. 무음으로 돼 있는 탓에 여태 같은 집안에서 전화를 걸어도 소리가 안 들렸던 것입니다.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도 딸이 돌아오지 않자 저는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하려 했지만 성인이라 가출로만 본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가출 처리라도 해드려요? 그런데 어머님이랑 따님이 최근에 싸우셨다면서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자발적 실종입니다. 자발적. 이걸 바로 가출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식이 걱정된 어미는 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공무원이란 사람은 태평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속이 상한 와중에도 내심 멍청한 엄마와 살기 싫은 똑똑한 딸이 드디어 집을 떠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더욱 울컥했죠. 몇 날 며칠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릅니다. 이제 학기에 등록해야 할 시기임에도 딸은 오지 않았어요. 정말로 영영 집을 떠난 것인가 했습니다. 엄마라는 멍청한 그늘을 벗어난 거란 짐작이 들 때마다 서글펐습니다. 대학에 입학했는데도 오히려 고등학교 때보다 더욱 열심히 공부하던 딸은 그러면서도 일을 하는데 대학 졸업장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을 입버릇처럼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곤 무서울 정도로 손을 덜덜 떨어댔어요. 사라진 딸과 무력한 남편을 두고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딸을 기다린 지 1년이 되었을 때 저는 실종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200장을 뽑아다가 다음 날부터 돌릴 생각을 하고 거실에 두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그것들이 모두 못 쓰게 되어 있었어요. 산 송장처럼 지낼 땐 언제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남편에 의해 전단지가 모조리 찍힌 채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남편과 언성을 높이며 싸웠어요. 딸을 찾을 생각도 안 하는 냉혈한이라는 제 말에 남편은 지긋지긋한 집구석 탈출한 잘난 딸내미한테 눈치 없이 구는 제가 우습다며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멍청한 인생 살라고 강요하지 말라던 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기 밥그릇 찾아서 넓은 세상으로 떠난 것이라면 제가 발목 잡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저는 망가진 전단지를 차마 전부 버리지 못하고 쓸만한 건 몇 장을 남겨두었습니다. 딸의 사진이 붙은 전단지를 바라보며 그렇게 버티기를 꼬박 3년이 되었을 때 저는 감자탕집에서 홀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어요. 장기 근속 부분을 인정받아 꽤 오른 급여를 받게 되었지만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습니다. 아픈 데가 많다고 허구한 날 곡소리를 해대는 남편 때문이었죠. 여전히 술을 못 끊고 몸이 괜찮아졌다 싶으면 수상한 외출을 하곤 했습니다. 분명 도박일 테였습니다. 저는 딸이 그렇게 사라진 이후 삶의 낙을 완전히 잃어버린 지 오래였으므로 더 이상 그런 것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어요. 딸이 언제 돌아올까 그것만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잘못했다고 멍청한 엄마라 죽을 죄를 졌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엎드려 빌 준비는 진작 마쳤는데 당사자가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다름없던 늦은 저녁 시간의 퇴근길이었어요. 웬 경찰차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남편에 관련된 일임을 직감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남편이 경찰들과 옥신각신하고 있었죠. 저기 무슨 일이신가요? 대체 어떤 일로 사람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경찰에게 체포되다니 저는 너무 갑작스럽고도 당황스러워 물어봤죠. 남편은 절대 못 간다며 현관 앞 바닥에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건장한 남자 경찰 2명이 그 모습을 보곤 혀를 쯧쯧 찼습니다. 그때 여자 경찰 1명이 저희 쪽으로 다가오면서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연행할 수 있는 죄목은 충분합니다. 자기 친딸도 팔아넘기는 무례하니 범법 행위는 밥 먹듯이 하지 않았겠어요? 무심코 그 경찰을 쳐다보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똑부러진 발음이 익숙하게 느껴졌죠. 경찰 모자 아래 갸름한 얼굴 모양부터 살피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 경찰은 분명 저의 딸이었습니다. 현주, 너 현주니? 내 딸 현주인 거야? 긍정의 의미로 씩 웃는 인미를 보자마자 저는 오열했습니다. 딸을 끌어안으며 그냥 세상이 끝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울었습니다. 무려 3년 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강제로 끌려가던 남편이 깜짝 놀라 입을 쩍 벌린 것이 보였습니다. 현주야, 아유, 살아있었구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 이제 이 아버지 좀 네가 어떻게 좀 잘 살려다오. 남편이 외쳐봤지만 딸은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세상 하나뿐인 저의 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사라질까봐 손을 꼭 잡은 채였죠. 그리고 난생 처음 타는 경찰차 안에서 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딸은 가출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 그러니까 자기 아빠에 의해 사채업자에게 팔려갔던 것이었죠. 그 말을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시야가 꺼지며 저는 그대로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그간 정신적으로 쇠약해져 있던 상태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것이 겹치며 몸이 견뎌내지 못한 것이었어요.
정신이 들었을 땐 대학병원의 응급실이었습니다. 옆에는 딸이 앉아 있었어요. 경찰복을 입고 있는 제 딸의 모습이 꿈이 아니라 현실인 것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젖은 볼을 닦아주는 딸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제가 송별회로 귀가가 늦어졌던 바로 그날에 사채업자들은 온몸에 문신을 한 채 집에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팬티바람으로 무릎이 꿇린 채 공부에 질려 덜덜 떨고 있었는데 이것이 방에서 한창 공부에 집중하다 자꾸 소란이 이어지자 밖에 나와 본 딸이 본 광경이었습니다. 그것이 비극이었나 봅니다. 사채업자들은 남편을 향해 갚을 능력이 없으면 딸이라도 팔아서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윽박을 질렀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했다는 말이 가관입니다. 딸을 내놓으면 빚은 전부 탕감입니까? 그 대목에서 저는 가슴이 찢어발겨지는 듯한 괴로움을 느꼈어요. 그토록 추악한 남자 때문에 받은 고통의 크기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딸은 무려 포항의 불법 인력사무소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끔찍한 장소로 옮겨질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때 비상한 머리를 이용하여 기지를 발휘한 것이 장부정리였다고 했어요. 지출 구멍을 찾아내는 일을 하면서 다음 장소로 넘겨지는 것을 버텨냈습니다. 쓸모를 입증하며 사무실에 감금되어 일하는 동안 늘 탈출로를 물색했는데 어느 날 점심때 중국집 배달원이 온 틈을 타 전속력으로 쪽방에서 나와 사무실 출입문까지 내달렸다고 합니다. 맨발로 달려나온 딸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도로까지 가서 무조건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뒤따라온 이들이 있었지만 행인들이 딸 주변에 잔뜩 있는 것을 보곤 재빨리 돌아섰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겪었을 그 긴박한 상황은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만일 딸이 순간의 용기를 발휘하지 않았다면 외딴 곳에서 영영 갇혀 사는 삶을 살거나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딸은 사무소에서 본 서류와 자신을 납치한 사채업자들의 인상착의를 정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결국 그들이 전부 수감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끄럽게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지만 딸은 일찍이 경찰의 꿈을 꾸었다고 했어요. 자신의 아빠가 노름에 빠지고 불법적인 것들에 손을 대는 걸 보곤 반드시 정의를 바로잡는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한 채 늘 공부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경찰 시험 공부라는 조각을 가져오자 그제서야 학기와 상관없이 공부하던 딸의 뒷모습과 퍼즐이 맞춰졌어요. 비록 대학이라는 1차적인 목표는 이뤘지만 결국 경찰이 꿈이었기에 시험 공부를 언제나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딸은 신고를 하면서 인연을 맺은 포항의 어느 형사님의 도움을 받아 경찰 시험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고 대구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왜 바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냐는 저의 질문에 딸은 결국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거든. 아빠와 엄마 모두 결코 스스로는 그 구렁텅이에서 못 벗어난다는 걸. 아빠는 중독자라서 멈출 수 없고 엄마는 이미 그런 아빠에게 지배당하면서 쌓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반드시 경찰이 되어 집에 돌아가겠다는 맹세를 한 거야. 경찰이 돼서 아빠의 잘못된 것들을 전부 다 끊어내고 엄마를 구해주고 싶었어.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흐느꼈습니다. 엄마는 딸을 구해주지 못했는데 딸은 기어이 엄마를 구해냈습니다. 살면서 이런 기적을 맛보게 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딸이 돌아올까봐 노심초사 기다렸던 그 집, 지긋지긋한 역사를 지닌 그 집을 드디어 떠나게 됐던 날은 특히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불법 도박건과 사기, 그리고
놀랍게도 절도 제목으로 수감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현재도 복역 중에 있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이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천을 떠나 어느 지역의 전세 아파트에서 새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딸은 2년 전부터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는 딱 한 번 봤지만 아주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전 남편에게 시달렸던 세월의 흔적으로 괴로워할 때가 있지만 이제는 이겨내면 그만입니다. 앞으로 더욱 단단해질 생각입니다. 도박에 빠져있는 가족을 두신 분이 있다면 부디 늦지 않은 처신으로 해결법을 찾길 바랍니다. 삶이란 신기하고도 놀라운 순간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극한의 나날들도 결국 흘러갑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지금의 일상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멍청한 엄마였던 사람의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한 문제 없이 인간관계를 지속해오는 편이긴 하지만 가끔 그런 부분을 만만하게 보고 건드려서 절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중 제일 거슬리는 건 역시나 가까운 지인들이나 가족들, 친구들인 것 같아요. 다들 가까운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모르는 사람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진 않으니까요. 웬만하면 참는 편인데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도저히 못 봐주겠더군요. 저와 형님은 1살 차이고 결혼은 제가 좀 더 늦게 한 편이에요. 그래서인지 형님은 오래도록 맏며느리 역할을 해왔고 저는 형님이 이 집에 시집 오고 난 뒤 4년이 지나서 들어오게 된 것이었고요. 그런데 상견례 때부터 마치 본인이 형님이 아니라 시누이라도 된 양 저한테 어찌나 질문을 하는지 좀 얄밉더라고요. 어머, 그럼 우리 도련님이랑은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학교에서? 저와 남편은 학교에서 만난 건 아니고 친구들끼리 모임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되어 연애로 이어진 사이였어요. 남편은 학벌이 괜찮은 편이었고 그에 반해 저는 고졸 이후 그냥 여기저기 전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취업한 케이스였는데요. 그런 상황에도 그냥 열심히 부수적으로 자격증도 따고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면서 살아왔어요. 아무래도 4년제를 졸업한 또래들과는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크게 불만 없이 지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도 형님의 저런 질문에 약간 위축되었다가도 일단 있는 그대로 사정을 말하게 되었어요. 어딜 가나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 보면 그냥 다들 그렇구나 하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할지언정 무난하게 넘기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은 좀 다르게 반응해서 많이 당황했어요. 그럼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데요? 나 왠지 낯이 익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딱히 낯이 익진 않은데 자꾸 알 것 같다며 학교가 어딘지 꼬박꼬박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당시 실업계를 나왔는데 그다지 자랑스럽게 이름을 알릴 만한 학교는 아니라 자신 있게 말하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근처에 있는 여고 이름을 대강 둘러대어 말했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약간 민망하셨던지 연신 헛기침을 하시기도 하고 남편도 그런 사정까지는 자세히 몰랐으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계속 뭔가를 캐내려는 듯 자꾸 물어보시는 거 있죠. 아무튼 상황은 대충 넘어갔는데 그날 돌아와서 왠지 모르게 울적하고 다운되더군요. 길어지는 얘기를 쭉 듣다 보니 우리 남편도 서울에 있는 4년제를 나왔지만 저한테 그렇게 물어대던 형님은 서울대를 졸업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대기업을 가서 일을 하시다가 우리 아주버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고 이후에는 육아를 하시느라 그만두신 모양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하도 우울해하니 한마디 하셨고요. 아유, 그렇게 학벌 좋아봤자 애기 키운답시고 직장이고 뭐고 다 그만뒀다며. 그럼 그 학벌도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너도 그런가 보다 하고 신경 쓰지 마. 내가 볼 땐 아주 보통 얄밉게 물어뜯는 게 아니더만. 너 결혼하면 그 형님이랑 잘 지내야겠더라. 가뜩이나 심란한데 엄마의 말이 위로인지 뭔지 모르겠고 전 그냥 좀처럼 마음이 풀리지 않아 찝찝한 채로 잠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식을 올리고 신혼집을 얻어 살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시댁 가까운 데에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어머니께서 다 그렇게 해주신 모양이었던지 형님도 시댁에서 15분 거리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형님이 그렇게 시댁에 자주 드나들진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머니 생각인지 형님 생각인진 몰라도 시댁 모임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모여서 조카들 보여드리고 밥 먹는 시간을 꼭 갖게 된 거예요. 저도 한창 신혼이고 직장은 당분간 아기 갖기 전까지 계속 다닐 생각이었기에 우리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저도 이때는 신혼 에너지가 강했던 것인지 한창 남편이 좋을 때라 그랬는지 몰라도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승낙하게 되었죠. 한편으론 형님이 보통 기싸 보이는 게 아니라 자주 마주치고 싶지 않기도 했고 어떤 면으로는 웬만하면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기왕 가는 거 잘 지내자는 생각으로 시댁에 들르게 되었고 토요일 가장 애매한 점심시간을 할애해 매주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막상 가면 그 찝찝한 기분은 그대로 적중하더라고요. 형님 또한 주말마다 시댁에 오는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는지 썩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 기왕 둘이 같은 입장인 거 좀 잘 지내면 안 되나요? 형님은 음식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저한테 툭툭거리면서 말을 건네기도 하고 약간 빈정대는 말투를 보여서 절 놀라게 하기도 했어요. 자기, 근데 저번에 땡땡여고 나왔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몇 주 전에 동기들 모임 나갔는데 안 그래도 그 학교 애들 둘이 나왔더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이름을 전혀 모르던데? 아무래도 학년이 달라서 그런 거겠지? 이 말에 저는 뜨끔해서 당장 대답 못하고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저는 그 옆에 있는 실업계를 나왔기 때문에 그때 왠지 사람 많은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하기가 좀 불편해서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게 되었어요. 그게 사실 제가 그날은 좀 머쓱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렇게 말하기도 좀 뭐하지만 그 학교를 나온 건 아니에요, 형님. 그 옆에 있는 다른 학교를 나오게 되었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말씀드리게 됐네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참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말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말했는데 그 말에 형님 눈이 잠깐 커지더니 다시 이내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팔을 착 감싸시면서 왜 그랬냐는 듯 너무 다정하게 말입니다. 아유, 그랬어? 난 몰랐지. 이거 괜히 내가 미안하게 됐네. 아유, 뭐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하고 그랬어. 내가 너무 부담 줬나? 안 그래도 뭐 좀 약간 이상하긴 했는데, 아, 됐어. 신경 쓰지 마. 그럴 수도 있지 뭐. 학벌이 뭐가 중요해. 아니, 고등학교 정도는 학벌 축에 속하지 않기도 하지만, 암튼 뭐 됐어. 끝으로 갈수록 위로인지 빈정인지 잘 모르겠는 말이긴 했지만 제가 예민했나 싶을 정도로 형님이 너무 푸근하게 웃으면서 대해주시니 저도 마음이 놓이더군요. 그렇게 해서 그날 음식도 같이 잘 차리고 차도 잘 마시고 치울 거 다 치워가며 할 도리를 다 하고 왔어요. 그렇게 돌아와서 남편에게도 그 얘기를 했더니 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아니, 너도 참. 숨기고 자시고 할 게 따로 있지. 그게 뭐라고 거짓말을 했어. 더 이상하잖아. 그렇지. 내가 괜히 주눅 들어 있었나 봐. 남편은 계속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거렸고 저도 일단은 이런 상황이 풀리게 되었으니 그냥 그렇게 넘기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형님의 반응은 제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느꼈던 그대로 역시나 쎄했던 것이 맞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잊어주시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주말에 만날 때마다 은근히 절 무시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직장에서 일하고 한창 시달리다 토요일에 겨우 쉬는데 그때 점심시간에 와서 하려니 아직 어머니 살림이 익숙지도 않아서 좀 까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도와준다면서 자꾸 무시하듯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동서, 거기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하면 그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대단하다. 그리고 접시도 썼으면 뒤집어서 말려야지. 그렇게 오목하게 놔두면 어떡해. 진짜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해보고 고운 손으로 시집왔구나? 아, 잠깐. 아닌데? 이건 지능 문제 아닌가? 엎어놔야 물이 떨어져서 마른다는 것 정도는 상식인데. 뭐, 하긴 모를 수도 있지. 안 그래? 내가 잘 알려줄게. 도와주는 것 같은데 은근히 기분은 나쁜 이런 말투를 듣고 나니 점점 헷갈리고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다 같이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자꾸 저보고 머리가 나쁘다는 둥, 상식이 없어서 어쩌냐는 둥 툭 말을 던져놓고선 제가 화들짝 놀라 쳐다보면 바로 씩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니 이거 원 저한테 호의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만만해서 무시하고 굴리는 건지 구분이 안 갔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저도 임신하게 되었고 입덧을 심하게 하다 보니 가까운 시댁으로 움직이는 것도 너무 힘들어졌어요. 결국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래저래 해서 못 간다고 사정을 말했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오라고 성화를 하시니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옆에서 형님이 계속 이상하게 말을 거들어대시는데 이때부터 저는 좀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어요. 나는 입덧을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았는데 동서는 꽤 심하게 하나 봐. 아유, 이거 안쓰러워서 어떡해. 얼굴이 팍 사갔네. 처음 시집 왔을 때는 얼굴이 반짝반짝했는데 이젠 누가 봐도 아줌마가 되어버렸어. 그렇게 다들 엄마가 되는 거야, 동서. 그러고 보니까 애가 똑똑할수록 입덧을 많이 한다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인가 봐. 머리는 모친 쪽을 담는다는데 솔직히 학벌은 서방님이 더 좋잖아. 그리고 대표적으로 내가 입덧을 별로 안 한 걸 보면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 혹시 반대인 경우에 입덧을 더 하나? 그럼 너무 슬프겠다. 그치? 저는 안 그래도 힘들고 피까지 토하는 마당에 이런 말을 듣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나 표정이 확 어두워졌는데 옆에서 어머니는 또 자기 아들 칭찬이 들어가니 그 말을 거들어내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애들 머리가 엄마를 닮는다고 하니? 그래서 우리 현준이가 제 엄마 머리를 닮아 공부를 그렇게 잘했나 보다. 아유, 우리 둘째 손주도 지 아빠를 닮아야 할 텐데 엄마 닮으면 어쩌누. 형님 말도 짜증나서 당장 집 가버리고 싶은데 어머니는 제 속도 모르고 저렇게 대놓고 끌려다니며 편을 드시니 너무 화가 났어요. 제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걸 보더니 형님은 또 고세를 놓치지 않고 찔러대는데 이때 확실히 알았죠. 이 인간은 날 무시하고 싶어하고 싫어한다는 걸요. 어머, 동서, 혹시 화났어? 이런 걸로 일일이 기분 나빠하면 어떡해. 애기한테 안 좋아. 엄마가 정신이 건강해야 애도 건강하지. 지능 부분은 애기 태어난 다음에 동서가 피 터지도록 노력해서 가르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정서적인 부분이라도 건강하게 물려주려면 관리 잘해야 해. 하여간 우리 동서는 진짜 예민하다니까. 우리 집에 동서 예민한 거 모르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뱃속 애기 생각해서라도 마음 컨트롤 잘해야 해. 달리 대교가 있겠어?
듣자 하니 너무 기가 막힌 게 아무리 자기가 서울대를 나왔느니 어쩌느니 해도 지금 직업도 뭣도 없고 일선에서 떨어져 나온 지 벌써 몇 년이나 지났으면서 저렇게 지능지능거리면서 저를 무시할 일인가요? 제가 형님한테 그런 걸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시집 온 형님 동서 사이에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자꾸 따져대는 건지 오히려 더 졸렬하게 보이더군요. 그날 너무 기분도 안 좋고 속도 역하고 컨디션도 나빠서 남편에게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당황해서 많이 아프냐고 하는데 글쎄 그 틈새를 또 형님이 비집고 들어온 거 있죠. 서방님, 동서가 아까 제가 한 말에 기분이 많이 나빴나 봐요. 전 별 뜻 없이 뱃속 조카 잘 되라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말 했는데 쓸데없는 말을 했네요. 동서, 설거지는 내가 다 할게. 여기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도 돼. 가서 얼른 쉬어, 응? 이 말에 남편은 뭐가 어떻게 된 거냐는 표정으로 절 쳐다보는데 정말 한숨이 폭 튀어나올 정도로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더 말 섞기 싫어서 팍 일어나려는데 남편이 저를 다시 잡아 앉히더라고요. 명주야, 무슨 말이 오갔는지 몰라도 이렇게 집 가면 어떡해. 잘 풀고 가야지. 저기 형수님, 설거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많은데 혼자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남편은 이 와중에 형님 편이나 들고 앉아있고 여우 같은 형님은 온갖 고난과 불행을 다 이겨내는 천진난만한 캔디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괜찮다며 생글생글 웃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길로 그냥 나와버렸어요. 사실 이때 배도 아프고 속도 안 좋고 냄새도 잘 못 맡겠는데 억지로 와서 전부치고 서 있느라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역시나 이후로 남편은 돌아와서 저에게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명주야, 뭐가 기분 나빴는지 몰라도 형수님이 저렇게 사과까지 하시는데 꼭 그렇게 분위기를 다 망쳐야 했어? 조카들까지 나한테 와서는 작은 엄마 화난 거냐고 묻더라. 그 조그만 애들이 눈치 볼 정도면 네가 얼마나 기분 나쁜 걸 티내다는 거야 지금. 임신해서 힘든 건 알겠는데 우리 가족들한테 꼭 그런 식으로 해야겠어? 이때 저는 정말 얼마나 서럽던지. 나에게는 빈정대면서 어른들 앞에서는 착한 척하며 고단수로 나를 먹이는 형님의 속내는 전혀 못 읽는 남편과 어머니가 너무 미웠어요. 이때 남편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친정엄마에게만 전화해서 울며 속을 털어놓고 엉엉 울었답니다. 그러자 엄마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에휴, 네가 지금 싸워야 할 건 니네 시어머니나 남편이 아니야. 다 그 형님 때문인 것 같으니까 그냥 네가 애초에 좀 잘 지내보도록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봐. 그래서 네 할도리 하면서 기분을 잘 맞춰보라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에휴, 엄마도 솔직히 지금 당장 쫓아가서 난리치고 싶은데 뭘 하건 간에 도리는 하고 단계는 넘어가는 게 상식이니까 참는 거야. 듣고 보니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저도 일단 더 이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마음을 좀 내려놨어요. 그리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뭘 하든 간에 어차피 앵간해서 몇십 년간은 쭉 마주칠 얼굴이라면 될 수 있는 한 잘 지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근처에 있는 괜찮은 맛집을 찾아 예약을 하고 형님께 따로 뵙자고 말씀드렸어요. 저번 일에 대해서 말씀도 드릴 겸 저도 그냥 자리를 비워 죄송하다고 말이에요. 형님도 일단은 알았다며 자기도 할 얘기가 있었다면서 바로 승낙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분이 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1대1로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다른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지. 내가 오해한 것도 있겠지 싶어서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나름의 작은 선물로 예쁜 스카프도 샀고
포장해서 준비를 했고 말이에요.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는 별 말이 없었지만 차를 마시는 동안에는 약간 긴장도 풀리고 저도 준비한 말을 했답니다. 형님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간간히 형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좀 상처가 되었어요. 뭐랄까, 지능 얘기니 뭐니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지만 아무튼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형님과 잘 지내고 싶고 잘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니 마음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이 말을 하면서 형님이 무슨 반응을 하려나 싶었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반응이긴 했지만 여전히 이런 상황을 완전히 수용하진 않더라고요. 그랬구나, 동서. 동서는 그렇게 생각했나 봐. 그래서 표정이 어두웠던 거구나. 내가 좀 미안하네. 그런데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 동서가 실업계 나와서 아무래도 이것저것 다 어려워하고 헤매는 것 같길래 내가 좀 더 끌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거였거든. 그런데 그렇게 기분이 나빴다니 내가 조심해야지 뭐. 동서야말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얘기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 어째 잘 풀어보려고 초청한 건 나인데 내가 진짜 뭔가 잘못이라도 해서 이렇게 얘기가 된 양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말하다 보니 괜히 기분도 더 안 좋아지고 준비해갔던 스카프 선물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다가 일단 가져갔으니 그냥 드렸어요. 그랬더니 반응도 역시 시원찮더라고요. 뭘 이런 걸 갖고 왔어. 나 이런 거 안 필요한데. 일단 주니까 받긴 할게. 그런데 다음부턴 이런 거 하지 마. 편하게 보자고. 영 시덥지 않다는 양 대충 가방에 우겨 넣더니 자기는 애들 데리러 가야 한다며 손만 대충 흔들고 가버리더라고요. 뭐 이런 성의 없는 반응이 다 있는지. 정말 내가 생각했던 형님 그대로구나 싶어서 진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나는 윗사람 챙긴답시고 도리는 했으니 적어도 이전보단 낫겠지 하면서 억지로 마음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몇 주가 지났고 저도 입덧이 끝나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움직이게 되었는데요. 마침 그때가 아버님 생신이라 갈까 말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거리도 가깝기도 하고 몸이 그렇게 불편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때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는 오라고 하시는데 미묘하게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어요. 얼른 와서 네 형님 도와서 같이 음식도 하고 결혼하고 처음 치르는 시아버지 생신도 잘 치러야 할 거 아니냐. 이제 너도 입덧은 끝났을 거 아니야. 네 형님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그 정도면 안정기라며. 놀러도 다닌다는데. 그 핑계댈 생각 말고 전날부터 와서 준비해라. 알았지? 이걸 다 형님이 말한 것이었다니. 자기 혼자 준비하기 싫으니 어머니 편에 저렇게 말을 한 것이었더군요. 안 그래도 저도 갈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났어요. 어쨌든 가게 된 거 가긴 가는데 가기 전부터 마음이 안 좋았죠. 남편에게 얘기하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걸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며 너도 형수님처럼 좀 털털하게 반응을 하라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너무 화가 나서 남편과도 냉전 중인 상태로 일부러 전날 안 가고 당일날 시댁에 들어갔는데 절 보자마자 형님이 웃으면서 막 뛰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동서 왔어? 아유, 고생했네. 나는 안 오는 줄 알았지 뭐야. 솔직히 지금이면 안정기인데 뭐 어때? 나도 애 둘 낳으면서 할 거 다 했어. 그러니까 괜히 엄살 부리지 말고 전날 왔어야지. 왜 꼭 이렇게 당일날 왔어? 나 혼자 힘들어 보라고 그런 건 아니지? 아무튼 잘 왔어. 얼른 와서 하나씩 거들어. 이렇게 말을 해댔는데 진짜 뒷골이 확 땡기면서
눈을 질끈 감게 되더라고요. 어쩜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사람 약을 올리게 하는 건지. 이런 쪽으로 머리가 엔간히 발달한 것인가 싶더군요. 숨을 훅훅 들이쉬면서 저도 옷을 편히 입고 돕는데 그런 와중에도 계속 약을 올리는 게 아니겠어요? 조카들이 와서는 작은 엄마 뱃속에 아기 있는 거 신기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좀 거슬려서 은근 피했거든요. 자꾸 배를 만지려고 하는데 저도 이때 배가 불러오는 게 실감나지 않아 옷 입는 것도 신경 쓰이고 좀 예민하던 때이긴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저 이때 진짜 피가 확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얘들아, 작은 엄마한테 가까이 가서 배 만지고 그러면 안 돼. 애기가 놀래. 그냥 멀리서 말만 걸면 되는 거야. 엄마처럼. 봐봐. 그러더니 제 가까이 와서는 배에다 대고 하는 말을 듣고 저는 더 못 참고 고무장갑을 집어 던졌어요. 조카들은 일제히 놀라서 뒤로 도망가고 형님은 눈이 동그래졌고요. 우리 조카야, 너는 니네 엄마처럼 예민하게 크면 안 된다. 똑똑한 거랑 예민한 건 다른 거야. 우리 조카는 꼭 똑똑하게 커야 해. 뱃속에서 12달 잘 채워서 똑똑이로 태어나야 한다. 큰엄마가 볼 때마다 이렇게 불러줄게. 저는 그 길로 형님 팔을 확 잡고 그대로 현관문을 지나 시댁 바로 뒤편 산까지 나와버렸어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형님도 꾀꾀거리면서 뭔 미친 짓이냐고 난리를 치더군요. 남편도 쫓아나오면서 왜 이러냐는데 제가 당장 저리 가라고 당신 여기서 끼어들면 이혼할 거라고 소리를 빽빽 질러대니까 놀랬는지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숨을 헉헉 들이쉬면서 안 그래도 힘든 몸을 끌고 몇 걸음 올라와서 그대로 팔을 뿌리치고 있는 대로 소리를 질러댔어요. 형님, 아니, 야, 너 진짜 내가 꼬박꼬박 형님 소리 붙여주니까 진짜 인간이 우습냐? 뭐? 이제는 하다하다 내 새끼한테까지 지금 뭐라고? 니네 엄마처럼 뭐? 내가 아무리 임신했다지만 너 하나 때리는 거 웃은 일도 아니야. 머리 좋으면 뭐? 서울대 나왔으면 뭐? 그래봤자 지금 다 때려치고 너도 간판 하나 달고 있는 거 없잖아. 나 실업계 나왔다고 무시해봤자 네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데. 인생 최대 목표가 나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너야말로 인생 불쌍하게 살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적당히 해라. 어? 1살 차이 나는 거 갖고 꼬박꼬박 형님 대접해줬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한 번만 더 막말하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알았어? 이래놓고 저는 숨을 내내 헉헉 내리쉬면서 산을 내려왔고 땀이 범벅이 되어 그대로 시댁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세수를 했어요. 멍청하게 서 있던 형님 그 인간을 그냥 내버려둔 채 말입니다. 온 집안 사람들은 긴장해서 제 눈치만 보고 있고 전 아무렇지 않게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 준비만 할 뿐이었어요. 이윽고 한참 뒤에 형님이 꾸역꾸역 들어오더니 눈치를 한참 보면서 제 근처에 오지도 않더군요. 솔직히 뭐 제가 무서워서 그랬을지 아니면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걸 잘못 건드렸나 싶어서 안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저도 그때 이성을 완전히 잃었고 태교에 너무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어 그렇게 질러버리고 말았어요. 아무튼 그 이후로 제가 출산일을 얼마 남기지 않은 요즘까지 형님은 저랑 마주치면 눈도 안 보고 고개만 끄덕일 뿐 그 좁은 시댁에서 제 근처에 어떻게든 오지 않고 겹치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더군요. 솔직히 전 너무 속 시원하고 남편도 처음엔 기함하더니 더 이상 형님과의 관계로 말이 나오는 게 없어서 그런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죠. 어머니도 뭘 그렇게 허미들 싸우냐며 남편 통해 말을 하셨다지만 이후로 조용하니 그냥 놔두시는 것 같고요. 학벌 좀 부족한 게 문제가 되어 결혼한 뒤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닌 형님한테 시달리고 살았다니.
그 몇 개월이 수모조차도 진짜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눈도 안 마주치고 스쳐가 버리니 별 문제는 없고 어지간하지 않고서야 2번 다시 같은 일로 저한테 시비 걸지는 못할 것 같긴 해요. 또 그러면 정말 앞도 뒤도 보지 않고 받아버릴 생각입니다.